이거는 2018년 CBPR에 억셉된 논문이고, 그 도메인 어디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 그 사이토라는 분의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쪽 분야를 좀 요즘에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그냥 기술들이 좀 궁금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일단은 그 태스크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메인 어디테이션이 이제 뭔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도메인 어디테이션에서는 이제 소스 이미지, 소스 라벨, 타깃 이미지까지 전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깃 라벨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깃 이미지에 이제 프리딕트된 라벨이 이제 타깃 라벨이랑 같냐 이거를 이제 맞추는 게 도메인 어디테이션 태스크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메인 어디테이션 또 다른 유명한 논문이 사이카다의 그 그림을 가져온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SBHN이라는 그 숫자 그 데이터셋 이게 이제 소스 도메인이었고 여기서만 학습을 하고 그리고 엠리스트 이미지까지 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그 엠리스트의 이제 실제 라벨을 맞출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도메인 어디테이션 태스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웍의 이제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previous method에 대해서 좀 하이 레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도메인 어디테이션이 어떻게 주로 도메인 어디테이션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이제 저희의 source 도메인이 있고 여기 이제 타겟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와 X는 각각 클래스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요 기준으로 그 여기 전체 A, 여기 전체 B로 주황색이든 파란색이든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도메인 어디테이션의 이제 목적인데 기존의 웍들은 요 representation, 타겟 representation을 이 source 그 representation으로 얼라인 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도메인 피처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지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x가 만약 b라고 하면은 이 a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또 이제 a가 여기 있으면은 이 b들이 또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도메인 간의 그 얼라인먼트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는 게 기존 웍들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웍 같은 경우에는 저 혹시 죄송한데 도메인 네. 피처랑 클래스 네. 스페시픽 피처랑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제가 그거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도메인 피처 같은 경우에는 뭐 SVHN이냐, 뭐 엠리스트냐 이거를 이 데이터셋의 뭔가의 특징, 그 도메인만의 특징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뭐 배경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뭐 검정색 배경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얘네 둘만을 좀 얼라인 시키는 거에 좀 집중을 시키고 그 엠리스트에서 1, 2, 3이 나타내는 그 엠리스트만의 그런 특징 혹은 SBHN에서 1, 2, 3이 나타내는 그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 클래스만의 특징, 그 도메인에서 그 클래스만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전 웍들의 프로블럼이었고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얼라인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얼라인 한다는 말은 요 이제 타겟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이제 소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타겟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타겟 이미지들을 이제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소스 도메인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인베딩이 되었을 때 그 인베딩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하나의 그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얼라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페이스에 인베딩 한다는 말을 얼라인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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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것 역시 이 타겟 이미지들의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를 여기 소스 도메인으로 인베딩을 시키는데 얘네가 이제 하려는 거는 이 요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인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 안으로 각각 클래스를 정확하게 그
원래 소스 도메인에서 구분하고 있던 그 디시전 바운더리 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도메인 얼라이먼트를 할 때 같이 고려를 해주겠다는 게 이 웍의 목적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제가 일단 하이 레벨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근데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테스트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잖아요. 테스트할 때는 그 타겟 타겟. 레이블을 네네네. 타겟이 지금 레이블이 없는 상태인 거죠? 테스트할 때는 타겟 레이블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트레인할 때만 사용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트레인할 때. 네, 트레인할 때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타겟에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럼 타겟에 뭐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타겟을 옮겨주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타겟 레프레젠테이션을 저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지금 X인지 동그라미인지 전혀 학습할 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레이블 네, 없으니까.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세팅 그럼에도 모르는 불구하고 상황. 저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 페이퍼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점선이 이제 소스 그 도메인이 되고 실선이 이제 타겟 도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A, 그다음에 주황색이 B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요 그림에 이제 해당을 하고요. 근데 저희 세팅은 이제 여기 그림에는 그림 편의상 클래스 2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뭐 K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에서 그냥 2개만을 뽑아왔다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F1과 F2의 정체는 저희가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저희 인코더를 태운 다음에 여기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각각 F1과 F2로 이야기를 했고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저희는 원래 그 인코더를 태웠을 때 그냥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만들어서 K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시파이어를 각각 2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F1과 F2 해서 2개를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2개를 뒀냐면 이제 F1이 이제 바라보는 그 관점과 F2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때 그 디스크리펀시를 맥시마이즈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타겟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겟 이미지들을 전부 다 그 얘네가 판단할 수 없는 디시전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타겟 이미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여기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F1과 F2는 각각 이니셜라이즈가 다르게 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A였으니까 이제 뭐 F1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F2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F1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다 A로 판단을 하는데 얘네는 다 B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점선 같은 경우는 소스 도메인이고 실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도메인이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F2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게 이제 다 A로 보고 요게 이제 다 B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검정색 영역은 여기 해당하는 영역은 그 discrepancy region이라고 얘네가 이제 명칭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source 도메인들의 이제 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디시전 바운드를 벗어나는 애들이니까 얘네는 이제 타겟 그 샘플들에서 틀리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얘네가 이제 만들어진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얘네가 표현할 수 있는 그 source 도메인의 레프레젠테이션 안으로 넣어주면은 source 도메인과 같이 얼라인된 상태에서는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이제 클래시파이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이 약간 인사이트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방법은 maximize discrepancy와 minimize discrepancy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겁니다. maximize discrepancy가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discrepancy region을 최대한 많이 리즌을 최대한 많이 벌려놔서 이 다르게 이제 판단한 F1과 F2가 다르게 판단한 샘플들을 최대한 많이 검출해낸 다음에 그러면은 이 F1과 F2의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 타겟 도메인에서 조금씩 변하겠죠. 이렇게 최대한 많이 검출을 하고 그러면 제너레이터한테 이 아이들을 여기 안으로 넣을 수 있게 제너레이터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디스크레펜시를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maximize discrepancy는 F1과 F2의 decision boundary를 타깃 샘플에 대해서 다르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minimize discrepancy는 이 타깃 샘플에 대한 그 embedding 스페이스를 바꾸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제너레이터한테 학습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얻었을 때는 이 decision boundary 안에 여기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이 모두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까 준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그 라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representational source 도메인에 얼라인 시켰기 때문에 그 클래스 그 바운더리까지 고려를 해서 얘네들을 구분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이 메소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저게 물론 뭐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다뤄지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가까이 있는 친구를 안으로 옮겨주는 행위가 언제나 그 레이블이라는 뭐 어떠한 보장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제 질문을 좀 이해를 못했는데 가까이 있는 애들을 안으로 넘겨준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디스크리펜스가 맥시마이즈된 리전에 있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에 인베딩된 뭐 그런 저런 피처들을 네, 지금 저 뭐 안쪽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예를 들면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영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가까운 영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네네네. 아름답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여기 지금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이제 주황색은 그래도 주황색 옆에 좀 있었고 흰색은 네, 흰색 옆에 좀 있었는데 네. 사실 근데 주황색이랑 흰색 위치가 그러니까 그 맥시멀 디스크리펜시 되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로 밖으로 나간 그 영역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네, 말씀. 걔네들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아,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뭐 원치 요렇게 갈 않는 수도 영역으로 있다는.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이유는 타겟의 레이블이 없기 때문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그 부분은 혹시 뒤에서 로스 펑션 설명할 때 조금 제가 궁금증 해결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로스 펑션을 설명드리고 혹시 다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discrepancy를 maximize 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discrepancy가 그냥 동일하게 F1과 F2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요 discrepancy region을 최대화시켜서 그것들을 안으로 넣어줄 애들을 딕테트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디스크레이션이 너무 작아 버리면은 그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얘들을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디스크레이션 미니마이즈하는 이유는 이제 타겟 샘플 레프레젠테이션을 소스 도메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 디스크레펜시는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는 그 얘네가 이제 요 수식을 쓰거든요. 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P1과 P2는 이제 각각 F1의 이제 인풋으로 나온 그 probability고요. 그 K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1의 각 클래스에 대한 probability, F2의 각 클래스에 대한 probability를 L1 디스턴스를 걸어줘가지고 그게 평균을 다이버전스로 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maximize discrepancy는 요거는 이제 로스는 이제 minimize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으면 이제 maximize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그 maximize discrepancy는 저희가 클래스 그 타겟 샘플에 대한 그 디시전 바운드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F1과 F2만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minimize discrepancy는 이제 저희가 이제 embedding 스페이스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터 즉 저희 embedding 네트워크라고도 표현하는 저 제너레이터만을 업데이트를 이제 요거는 이제 minimize discrepancy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보통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KL이나 JS를 쓸 텐데 왜 여기서는 에런을 쓰죠? 그거를 이게 사실은 이게 그 theorem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 수식으로 이걸 증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그 L1 디스턴을 쓴 이유는 이 theorem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라고 이제 하고 한 섹션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그거를 좀 이해를 못 하고 와가지고 그 theorem은 좀 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 페이퍼를 보시고 그 수식 증명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 하고 와가지고 아무튼 수식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가 네. 이제 KL은 못하고 에런이 해야만 가능한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얘네가 뭐 L2 디스턴스는 써봤는데 잘 안 됐다라고는 리포팅을 했는데 말씀하신 KL 다이버전스나 젠센셔널 다이버전스를 비교를 하고 우린 이거 대신 저걸 썼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 스텝 B로 되어 있는 것은 G는 픽스하고 업데이트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긋는 저 친구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스 도메인은 타겟 레이블이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최대한 핏되게 그러니까 널찍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핏되게 만드는 역할을 좀 이게 하는 것 같고. 네. C는 이제 G는 최대한 그 핏된 친구들 안쪽으로 하여간 우겨 넣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니어스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변인데 저 맥시마이즈 디스크리펀시랑 미니마이즈 디스크리펀시가 쟤네들을 어떻게 저렇게 우겨놨는지 수식에서 저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좀 노이즈가 좀 있어서 제대로 좀 질문을 못 들었는데 이게 맥시마이즈 디스크리펀시가 얘네들 어떻게 핏되게 하냐는 거가 질문으로 전 이해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맥시마이즈 디스크리펀시는 타겟 샘플에 대해서만 하고요. 말씀하신 여기 소스 도메인 이 점선이 이제 소스 도메인인데 사실 소스 도메인과는 이제 맥시마이즈 디스크리펀시는 크게 상관은 없고 얘는 어차피 그냥 자기 라벨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받아서 그냥 학습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F1과 F2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F1과 F2는 요 타겟 요렇게 되어 있었던 애들을 최대한 멀어지게 함으로써 타겟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이렇게 최대한 멀어지는 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다른 뷰를 보게 해달라는 거죠, 저게 아마. 네, 맞아요. 그거예요. 기본적인 레이블은 네. 맞추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뽑아내는 확률을 굉장히 다르게 뽑아내요. 그러니까 응연님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텝 A에서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냥 소스 라벨,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와 소스 라벨에 대해서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은즉슨 이 점선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다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최대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스텝 B에서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유지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맥시마이즈 디스크리펀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타겟 여기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최대한 이렇게 당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샘플은 맥시마이즈 디스크리펀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스 샘플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는 맥시마이즈 디스크리펀시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여기에 인풋 이미지는 타겟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맥시마이즈 디스크리펀시는 클래스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에 이제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벌림으로써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스텝 C에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그쪽 안으로 넣어 주는 거고요. 혹시 응연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추가적으로 메소드는 질문드리면 네네네 하세요. 네. 여기 스텝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스텝 A는 에포크를 몇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B랑 C랑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게 논문에서는 A, B, 그러니까 정확하게 we repeated
뭐 these steps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BC를 repeat하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걸 ABC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한다고 전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뒤에 설명들이 피겨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약간 명시적으로 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어쨌든 얘네들이 어드버서리얼하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BC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준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뭐 A가 몇 F까지 가고 뭐 스텝 B가 몇 F까지 가고 이렇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은 좀 빠져 있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식으로 보면은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데 네네네. BC 이렇게 학습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근데 아니구나. 아, 네네 네. 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어서 네네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스텝 아, A에서는 네. 얘가 아, 네. 없으니까 네네네.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안 되는 거고 스텝 B에서는 스텝 네네. A에서는 제너레이터가 학습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도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논문에서 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이런 토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즈를 좀 직관적으로 좀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좋았어가지고 뭐 가능하면은 이번 연구에도 약간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넣어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네. 그 토이 데이터셋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뭘 나타내고 있냐면 요 빨간색 점이 이제 소스에서의 A고 초록색 점이 이제 소스에서 B입니다. 그리고 요 이 파란색 점들은 그 A와 B를 각각 30도로 틀어가지고 이거를 그 타겟 도메인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실선과 이 점선들은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F1과 F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핑크색과 초록색은 이 F1과 F2가 공통적으로 이제 0과 1이라고 내뱉었던 그 영역들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이 비주얼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말했던 직관들을 좀 나름 잘 쉬운 데이터셋에서 잘 증명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단은 요거는 스텝 B도 없고 스텝 C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건 maximize discrepancy, minimize discrepancy 둘 다 없었을 때니까 요 뭐 사실 maximize discrepancy가 없었던 이유가 크겠죠. 여기 F1과 F2가 거의 이제 decision boundary가 거의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겟 샘플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우리 representation, source representation 안으로 넣어야 될지를 못 찾아내는 그런 상태를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스텝 C는 없고 maximize discrepancy만 있으니까 여기 회색 부분들이 이제 그 discrepancy 영역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스텝 B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이 타겟 샘플들에 해당하는 요 그 discrepancy region을 최대한 많이 벌렸다를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스텝 C를 이제 포함을 시켰을 때는 이 discrepancy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그 F1과 F2가 각각에 대한 그 여기 타겟 샘플들도 꽤나 잘 구분을 방금 그 부분은 아니지만 꽤나 잘 구분을 하는 거를 저는 보여줬다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토이 데이터셋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네, 잘 데몬스트레이트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C를 적용을 했을 경우는 이게 파란색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그걸 이해했을 때는 이게 representation이 아니라 그냥 어떤 X1 피처, X2 피처라고 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데이터 샘플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람이라면 이게 키와 이게 몸무게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고정이고 요 decision boundary가 representation 그러니까 G, F1, F2의 representation이 변한 그거를 나타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representation 측면에서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X1과 X2에서는 데이터 샘플들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 이제 representation이 바뀌면 요 decision boundary가 그거를 반영해서 바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뭐 약간 그 수치적인 결과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좀 되게 뭐 나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거 전체는 아니고 이거 하나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실험을 5번 돌려서 그 민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리포팅한 거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많은 경우에 그 뭐 이니셜라이즈가 바뀌면은 그 값이 많이 바뀌니까. 근데 뭐 자신들이 로버스트하다는 걸 이렇게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요 n 값을 변화시켜 주면서 리포팅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 n이 뭘 뜻하냐면 저희 그 스텝 C 즉 미니마이즈 디스크리펜시를 한 미니 배치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하는지가 이제 n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치 사이즈 한 배치가 들어오면은 이 스텝 C를 그 배치에 대해서 그때 이제 n번 반복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n은 2, n은 3, n은 4일 때 그거 모든 경우를 다 이 테스트 셋을 썼으면서 그 모든 경우를 다 리포팅을 하고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네 이 플래그로 붙었던 이 논문들이 자신들이 말하기를 뭐 밸리데이션 뭐 하이퍼 파라미팅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이 플래그를 붙이는데 근데 제 눈에는 요 n은 2, 3, 4 이렇게 바꿔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리포팅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냥 얘네랑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저번 주 랩 세미나 때 뭐 OOD 쪽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도메인이 바뀌는 그런 웍들은 이렇게 어쨌든 자신들이 정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존재하면은 그거를 튜닝하느라 밸리데이션 셋을 많이 써서 약간 리포팅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밸리데이션 셋을 쓰는 것과 n을 뭐 2, 3, 4 쓰는 거랑 뭐가 무슨 관계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n이 2였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 수치를 보지 않고 그냥 n이 2로만 자신들의 웍을 마감을 지었으면은 요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수치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수치보다 이제 낮잖아요. 네, 어디요? 그러니까 아, 네네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얘네 테스트셋 전부 다 돌려본 다음에 자신들이 유리한 그 세팅을 이제 리포팅을 해버리니까 결국엔 얘네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버린 꼴이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얘네랑 이제 요 플래그를 좀 붙이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얘네 그 논문에 이렇게 플래그 붙였으니까 자신들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성능이 좋았다라고 아예 논문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엔 요것도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플래그를 붙인 게 본인들이 튜닝했다는 게 아니라 저 네, 페이퍼가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가지고 저런 스코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결과 리포팅할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된 상태로 올리니까 이게 최선이었나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던 거죠. 그냥 이 테이블을 봤을 때. 그거 좀 이상하긴 하네요, 논리가. 네, 네. 여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뭐 DH를 잘 몰라가지고 뭐 다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디스크리펜시 로스가 이제 떨어질수록 그냥 미니마이즈 할수록 이제 어큐러시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표이고 그리고 이제 CD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여기 GTSRB 요게 아마 43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표집한 데이터셋인데 소스일 때와 이제 도메인 어테인이 진행됐을 때 빨간색이 아마 이제 타겟이고 파란색이 소스였던 것 같은데 이게 다 각 그 클래스별로 잘 뭉치더라라는 이제 TSN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게 클래스별로 뭉쳤다고 어떻게 알죠?
뭐, 네, 그거는 꼭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네, 제가 그냥 좀 넘겨짚은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클러스터처럼 뭉친 거지 말씀하신 대로 정답 그 클래스별로 뭉쳤다고 이렇게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은 구분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약간 근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뭐 비슷한 그러니까 뭐 펑션은 똑같이 G는 똑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니까 네, 네, 네. 비슷한 공간에 인베딩되는 친구들은 실제로도 뭐 인풋이 비슷한 친구들 또는 같은 클래스 있는 애들이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면 그거라면 오케이인데 이 그림 자체로만 봤을 때는 같은 클래스끼리 뭉친다고는 보장을 못하지 않을까. 네, 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네. 네. 그리고 요거 비스다는 이제 아까는 이제 디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뭐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저도 잘은 몰랐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비스다의 이제 소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테릭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리얼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 저희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뭐 GTA 같은 데이터셋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테릭 오브젝트를 뭐 3D 렌더링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스 도메인은 그렇게 되고 이제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코코 리얼 오브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약간 뭐 논문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신테릭 오브젝트만 있다면 그거를 실제 이제 리얼 오브젝트에서 평가할 수 있는 약간 어플리커빌리티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실험이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아까 그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리포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n을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 지는 클래스들도 있는데 뭐 여기 그 평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 그리고 뭐 사실 n 상관없이 얘네들보다 얘가 자신들의 웍이 더 좋았어가지고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냥 그거를 n은 2, 3, 4를 다 좀 리포팅하는 게 네, 저는 조금 뭔가 이 테이블에서 좀 더 그게 좀 더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네, 마지막인데 얘네들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아까와 이제 동일한 비슷한 세팅으로 신테릭 그 데이터셋은 GTA5랑 이제 신티아를 소스 도메인으로 하고 타겟 도메인은 이제 그 시티스케이프스라는 이제 실제 유럽 도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타겟 도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좀 자신들의 좀 어플리커빌리티를 조금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요거는 이제 퀄리테이티브하게 자신들이 뭐 좀 더 그라운드 트루스와 좀 더 최대한 좀 더 비슷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뭐 얘를 이제 비슷하게 뭐 지는 뭐 케이스들이 있지만은 뭐 약간 민 MIO를 보면은 자신들이 좀 더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K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N에 해당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뭐 명시가 없지만 네, 높은 확률로 이거는 N을 좀 잘못 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험은 뭐 꽤나 좀 많이 한 네, 그런 논문이고 사이토 그 도메인 어노테이션 하시는 분의 이제 좀 대표적인 논문을 오늘 좀 소개를 네, 드렸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혹시 이거가 19년도 페이퍼잖아요. 18년도입니다. 18년도. 18년도 제가 알기로 약간 좀 오랄로 돼요. 네, 네,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비타는 뭐 넥스트 페이퍼도 혹시 뭐 보셨나요? 제가 요즘 막 보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왜 봤냐면 이거 레퍼런스가 많이 걸어가지고 이거를 보기는 시작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그런 것까지 메소드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사실. 네. 이게 클래스파이어를 두 개만 쓰는 건가요, 항상? 네,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F1과 F2 두 개만을 사용을 합니다. 세 개 쓰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겠죠? 네, 아마
네, 근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네네. 그 6번 슬라이드의 그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하는 걸 뭐 그림을 보면은 되게 명쾌한 것 같은데, 일단 타겟은 그 클래스 레이블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실 저기 타겟의 주황색 그리고 저 무슨 뭐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저 색깔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칠해놔서 아는 거지 모르는 상태인 건데, 그러면 주황색이 주황색으로 잘 가고 뭐 회색이 회색으로 잘 가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저 F1, F2에 기반해서 간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할 뿐인 거지, 실제로 회색이 주황색으로 가고 반대로 주황색이 회색으로 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애초에 네. 저 소스랑 타겟은 도메인도 다르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 클래시파이어에만 의존했을 때 과연 네. 주황색이 깔끔하게 저 위로 가고 회색이 깔끔하게 밑으로 갈 거냐, 그거는 솔직히 좀 확신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얘기가 없나요? 그게 아까 사실 준수님 질문이랑 동일한 질문이고, 네, 어, 근데 뭐 그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퀀티테이티를 보면은 약간 뭐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더 성능이 올렸으니까 이 페이퍼가 억셉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저런 그런 약간 크로스되는 이런 케이스들은 네,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약간 제 말은 뭐 비단 저런 주황색과 회색을 잘 구분하냐 마냐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F가 뭔가 그러니까 애초에 성능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 뭔가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존보다 안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일단 가정 자체가 저렇게 잘 되는 데에서만 더 잘 되는 거지, 좀 더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전혀 쓸데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음, 음. 그러니까 근데 좀 요 더 다시 안 되는 말하면 굉장히 거는 큰 컨스트레인트를 가정하고 이 시나리오가 작동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근데 이게 더 네. 잘 안 되는 환경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저 타겟 지금 뭐 주황색과 회색 동그라미가 이제 저 F1을 이렇게 구부리면 저 빗금친 부분이 넓어진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F1이 이제 애초에 그 타겟이랑, 그러니까 타겟을 구분하는 저 형태로서 학습이 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로서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저 빗금친 부분을 아예 줄이는 식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잠깐만요. 이렇게요? 제가 어디 그리신 거죠? 어, 요렇게 된다는 네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이유는 애초에 주황색, 회색에 대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애초에 F가 타겟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겟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는 게 만약에 디스크리펀시를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행동을 하는 거가 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근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P1K와 P2K를 최대한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겟 네네. 샘플에 대해서 얘네들의 거리를 최대한 벌려주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네. 근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네네. 대로 네, 지금 그리신 것도 저 P1과 P2K의 거리를 벌리는 식으로 행동을 한 건데, 다만 우리가 그림에서 저 주황색과 회색을 기준으로 보니까 저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그 타겟 도메인의 색깔로 봤을 때는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소스 저 색깔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스의 클래스와 그 클래스를 기준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전히 타겟과 소스가 만약에 그 갭이 좀, 그러니까 도메인 갭이 크거나 한다면은
이게 소스에서 학습한 F1, F2가 타겟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행동할 거라고 예상하는 저 그림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좀 스트롱한 어썸션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로스 펑션에서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왜 도메인 어드버스 로스는 없어요? 왜? 이거는 그것도 뭔가 약간 뭔가 자신들이 좀 주장하는 그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도메인 어드버스 로스가 많이 쓰이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네. 이게 지금 중간에 어떤 어썸션이 좀 걸려 있냐면은 네트워크 G를 지금 소스와 타겟 도메인 둘 다 공유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스에 대해서 적어도 소스는 레이블이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소스 친구들은 최대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G가 학습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인풋이 타겟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슷한, 적어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클래스, 해당되는 클래스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임베딩이 될 거라는 그 어썸션이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도메인 어드버서럴 로스가 응현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듈로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네. 도메인 간의 구분을 못하게 하려면은 공유되는 음. 피처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어썸션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네, 저도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이쪽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네. 들면 그 아까 말한 SVHN이랑 엠리스트 있잖아요. 그 숫자 있는 거. 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 F1과 F2가 엠리스트에서 학습을 했다고 하면 SVHN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나요? 보통. 그러니까 대충 숫자를 구분을 하긴 그 하나요? 아니면은 아예 못 하거나 약간 완전히. 소스 네. 그게 이제 소스 온리입니다. 이게 이제 네. SVHN으로만 학습을 하고 엠리스트를 네. 그냥 그 평가를 했을 때. 네. 근데 여기서 제시한 걸 쓰면은 그 96까지 오른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 페이퍼의 세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타겟이 소스와 완전히 레이블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개수나 뭐 종류나 이런 게 같아야 된다는 그건 있는 거죠. 세팅에. 네네. 그것도 또 무슨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뭐 디짓은 디짓, 뭐 이게 표지판이면 표지판 이런 거는 다 그거를 어떤 용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같은 상태에서 도메인이 바뀌는 거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스와 타겟 둘 다 같은 개수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네네네. 같은 개수는 이제 서로 약간 바이젝션, 약간 1대1 매핑 관계에 있는 것. 네. 이게 세팅의 그 약간 어썸션이 걸린 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페이퍼에서 그런 세팅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은 또 명시적으로 안 돼 있는데 그 뭔가 그 unsupervised domain annotation 거의 모든 논문들이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다 가정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그거는 약간 세팅을 미리 명시하는 것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다 겹치지 않더라도 뭐 일부 सब셋이거나 밖으로 나가는 게 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름이 다르던데. 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 세팅에서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거 SVHN2 엠리스트 말고 그 반대는 안 했나요? 네, 그 반대에 대한 리포팅은 없고요.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그냥 제 추측인데 SVHN에서 디짓을 뽑아내는 거를 하는 거랑,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완전 시꺼먼 거에서 엠리스트 그 디짓을 뽑아내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 전자가 훨씬 로버스트한 클래시파이어를 배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그게 엠리스트에서 그냥 테스트를 해봤을 때 67%나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대로 했을 때 진짜 거의 동작을 못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 막 20%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얘네들이 주장하는 걸 써봤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요. 근데 아, 그 만약에 M, 그게 네네. 네, 동작을 한다고 하면 되게 대단한 거긴 한데 음. 아까 그 저희가 생각한 저 F1, F2가 굉장히 소스에 로만 학습을 한 거고 그걸 타겟에 그냥 고지고대로 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종의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갭에 대한 디스크리펀시가 있으면은 저 방법론이 동작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가 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걸 좀 들으면은 뭔가 소스 도메인에서 뭔가 조금 레프레젠테이션을 로버스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팅에서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엠니스트가 소스 도메인에서 너무 좀 간단해 버리면은 말씀하신 SPHN 같은 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다 망가져가지고 SPHN에 대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망가질 수도 있어서 뭐 그 네네네. 케이스를 좀 리포팅을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뭐 그럴 근데 수도 약간 네. 제가 이쪽을 뭐 진짜 문외한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요거에 좀 이쪽 네. 웍들의 약간 뭐랄까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려면 약간 내가 뭔가 쉬운 도메인에서 잘 학습한 걸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도메인에서 내가 품 안 들이고 좀 잘 동작하게 만들고 싶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려운 근데 데다가 그게 해놓고 이걸 쉬운 네네네. 데다가 네, 하는 것보다는 네. 그 반대가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네,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요런 것들은 전 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소스 도메인 신테릭 오브젝트일 때 MS 코코같이 리얼 오브젝트나 GTA 네. 5나 신티아 같이 신테릭 그 세그멘테이션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타겟 도메인 시티스케이프나 이게 뭐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뭐 아까 그 세팅과 그러니까 뭐 엠니스트에서 SPHN으로 가는 세팅과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말씀하신 뭐 약간 어플리카빌리티를 이제 많이 질문하신다면 요 그 이 두 실험으로는 뭔가 조금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하지 않았나? 근데 뭐 이그 비스타나 아니면은 GTA5 신티아가 나타낼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엠니스트가 나타낼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의 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엠니스트에서 SPHN으로 갔을 때 진짜 실제로 못했을 수도 있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테릭에서 리얼 오브젝트를 갔던 그런 실험들 위주로 네, 리포팅이 되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엠리스트 나오는 피규어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 USPS는 뭐예요? 이거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엠니스트가 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뭐 검정색 백그라운드의 디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좀 엠니스트가 굉장히 흡사한 데이터셋인데 근데 또 뭐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메인 어테이션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SBHN처럼 절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디짓 데이터셋은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네,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그 거의 제일 앞쪽 모티베이션 쪽에서 네. 네네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해당 논문이 이제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고려했다. 이전 논문들과는 다르게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고려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어떤 식? 그러니까 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기존 논문은 이제 도메인 피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그 소스 도메인이 SBHN이고 타겟 도메인이 엠니스트면은 그 SBHN의 이제 배경 같은 그런 피처와 이제 SBHN의 이제 배경 같은 그런 피처와 엠니스트의 그런 그 검정색 배경 같은 그런 도메인 피처들을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가 그거를 얼라인 시켜가지고 한 인코더도 얘네 둘을 최대한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맞춰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여기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런 그 SBHN의 그런 배경이 있을 때 1, 2, 3의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도메인 간의 이제 얼라이먼트를 신경을 써줬다면 얘네들은 요
각각의 1, 2, 3에 대한 어떤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클래스 스페시픽한 피처까지 고려해서 도메인 그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해줬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논문에서 네. 뭐 어떤 부분이 그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고려하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 논문 설명 쭉 듣고 나서는 결국 네. 그 도메인 피처가 잘 쉐어링 되도록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어떻게 고려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는 저희 그 클래스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X와 동그라미를 각각 여기 해당하는 그 클래스에 그 넣어주도록 학습하는 거를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학습했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의 클래스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뭔가 클래스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타겟의 피처를 저런 양쪽에 그 소스 도메인은 뭔가 클래시파이어 안쪽으로 그냥 집어넣은 건데 네네네. 그게 클래스 스페시픽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저자들은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세웠던 그 F1과 F2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걔네들이 나타낸 그 클래스 디시전 바운더리 안에 넣어준 거를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라고 네,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더 없으시면은 발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목소리 들리세요? 네, 보입니다. 잘 들립니다. 이거 좀 주변에서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제가 좀 논해보고 싶은 것이 요 이미지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거 좀 보면은 지금 패션 데이터셋의 왼쪽에 있는 왼쪽 그 지금 초록색 옷을 입고 계신 이제 여성분이 움직이고 있죠. 요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만들고 싶은 드라이빙 비디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이제 고정된 이미지들이 스태틱 이미지들이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빙 비디오의 모션을 스태틱 이미지가 따라하도록 만들어서 애니메이팅 하는 것이 이제 요 풀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 찾아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그 결과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거 혹시 잠깐만 내가 사운드가 안 들릴 수 있겠는데 아무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준수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름은 First Order Motion Model Image Animation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유리스 19년도에 나왔던 페이퍼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 애니메이션 아까 보여드렸던 걸로 아마 거의 다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또는 이미지 애니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많은 리터처에서는 또 비디오 리타겟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보기엔 이거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비디오가 어쨌든 그 드라이빙 비디오가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비디오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오브젝트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새로운 오브젝트로 리타겟팅 되는 거예요.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 애니메이션 하는 것과 같은 논리긴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미지 애니메이션이라는 요 분야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 비디오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아니라 소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프로블럼 자체는 이제 모션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이제
소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디스인탱글링해서 두 개를 잘 컨비네이션하는 그런 이제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세팅을 보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소스 이미지, 이쪽이 드라이빙 비디오가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어떤 모션을 이쪽에 있는 스타일과 잘 결합해서 뭐 다음과 같이 만드는 거죠. 네, 이런 태스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논하고자 이 페이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키워드들을 종합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키포인트 기반의 무언가를 해요. 근데 키포인트에 어떤 나타내는 어떤 어노테이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즉 셀프 런디드, 셀프 스포바이스 스트래티지를 썼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좀 추정을 합니다. 로컬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셀프 런디드 하게 이제 하는 거고, 단순하게 요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비어스 웍에서 많이들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게 들어가면서 본인들은 조금 더 컴플렉스한 모션들을 좀 모델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제너레이터가 이제 만들어낼 때 약간 오클루전 어웨어하게 제너레이터 요 컨셉을 조금 좀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오클루전이라는 것은 좀 가려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가 존재하고 드라이빙 비디오가 존재했을 때 이 드라이빙 비디오에 있는 오브젝트의 모든 파트가 소스의 모든 파트에 이게 1대1 대응될 거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요 애니메이션 또 애니메이팅 하거나 비디오 리타겟팅이라는 타스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오클루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즉 오클루전 어웨어하게 제너레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좀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이퀴밸런스 로스를 많이들 사용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로컬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제안을 했으니까 이거에 맞도록 약간 익스텐드된 버전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저희가 이 태스크 자체가 필연적으로 또 말씀드렸지만은 슈퍼비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요 스태틱 이미지가 요 드라이빙 비디오의 모션을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게 언제나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셀프 슈퍼바이즈 스트래티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컨텍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저희가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비디오의 특정 프레임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해당되는 비디오의 특정 이제 타임 시퀀스 그걸 이제 잘라내서 이제 스냅샷을 찍어내서 이제 본인을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그래서 싱글 이미지와 그다음에 배워진 이제 모션 리프레젠테이션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본인 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걸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테스트 때는 이제 서로 다른 걸 넣겠죠.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페어하는 거죠. 소스 이미지와 그다음에 다른 드라이빙 비디오에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페어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모델을 어플라이를 한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팅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롤은 다음과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지금 오버롤 피규어가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하긴 했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뭐 그래도 한번 좀 보면은 여기 소스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빙 비디오의 특정 프레임 중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공유되어 있는 이제 키포인트 디텍터가 있어요. 이 친구부터 키포인트 이렇게 뽑히면은 키포인트 뽑히죠. 그리고 키포인트 뽑음과 동시에 이 키포인트 디텍터 네트워크 아웃풋 중 하나가 이제 키포인트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구해요. 그걸 구하고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걸 구하고 이런 것들 좀 각각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뭐 자코비아 매트리스를 구해서 댄스 모션이라는 어떤 네트워크를 추가로 통과를 하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이제 저희가 여기서 키 포인트는 이제 모든 위치에 있는 픽셀들이 키 포인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스파스한 키 포인트가 뽑힌단 말이에요. 뭐 가령 이제 프리디파인된 K개의 뭐 스파스한 키 포인트가 이제 익스트랙션이 되는데, 댄스 모션 요 네트워크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모든 픽셀들의 그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즉
덴스 옵티컬 플로우를 약간 그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는 게 요게 이제 요 역할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O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아까 제너레이터의 오클루전 어웨어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 좀 오클루전이 졌을지 이런 것들을 좀 그 판단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맵을, 오클루전 맵을 에스티메이션 해서 그것을 제너레이션 모듈에다가 중간에 또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소스 이미지 넣고 이 여기서 배워진 거 넣고 두 개를 막 합성해서 아웃풋을 만들겠다. 요런 워크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언제든지 인터럽트 걸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약간 이제 질문이 네. 있습니다. 중간에 네. 자코비안 뭐 시기가 조금 그 뭐 네모나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자코비안인가요? 네네, 뒤에가 그렇게 좀더 설명이 디테일하게 되는데 설명해 주시면. 네, 뒤에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뭐 뉴리스페이퍼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한 좀 수식도 좀 많이 많고 뭐 뭔가 증명도 뒤에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좀 전체적인 오버를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해한 바로 봤을 때 크게 보면은 모듈은 두 개가 있습니다. 모션 에스티메이션 모듈이라는 게 있고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모듈이 두 개가 있고요. 그 각각을 좀 조금 더 딥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모션 에스티메이션 모듈의 최종적인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덴스한 모션 필드, 여기 표현으로는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겁니다. 네, 요걸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겪는 거고,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이게 이게 좀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수식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abstract reference라는 것을 하나 이제 introduce를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빙 비디오 프레임 D에서 이제 소스 도메인으로,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로 키포인트 매핑을 할 때 이걸 다이렉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뭔가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 그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요러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드라이빙이고 이게 소스라고 하면은 약간 어떤 컨셉인 것 같냐면, 레퍼런스라는 거는 좀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그 가상의 앱스트랙트한 이제 레퍼런스가 그 키포인트가 모두가 있는 이제 그런 레퍼런스가 좀 존재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여기로, 또 여기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로, 이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뭔가 공유하는 이런 이제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하나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이 이거 이제 약간 인트로듀스를 하고 포뮬레이션을 쭉 이제 약간 데리베이션을 쭉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약간 좀 분리해가지고 바라봄으로써 좀 본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제 수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앞에 개괄이라서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뭐 지금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걸 그냥 수식에서 갑자기 만나면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체크 포인트 찍는 거고, 그리고 요 댄스 모션 네트워크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건데,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클루전 마스크를 아마 추가로 좀 더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클루전이 졌다 안 졌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얘기할 거고요. 뒤에 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소스 이미지를 위에서 구한, 여기 보시면 위에서 구한 요 댄스 요걸 이용해서 이 댄스 매핑 필드, 댄스 모션 필드라는 걸 좀 이용해 가지고 요거에 합당하도록 이제 소스 이미지를 와핑하는 역할과 동시에 이제 와핑할 수 없는 영역도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오클루전이 진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와핑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인페인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새로 만들 부분을 이제 말 그대로 오클루드된 부분을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듈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짜본 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계속 이제 표현이 보시면은 D에서 S로 가는 걸로 계속 나와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이게 펑션이 이렇게 드라이빙에서 S로 가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오케이 이게 S고 이게 S고 이제 여기가 이제 D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요 드라이빙 요 모션을 S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가 다시 여기가 여기에 대응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게 맞겠죠? 생각해보면 약간 직관적으로는 S에서 D를 이제 그 매핑하는 걸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구하는 것이 포워드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백워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합니다. 근데 약간 워핑 펑션 많이 다뤄보신 분은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백워드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그 구하고 하는 것이 약간 그 미분해서 이제 약간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포뮬레이션이 조금 더 간단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D에서 S 약간 이렇게 표현이 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하는 어떤 뒤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썼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요 와핑하는 펑션도 있는데 이 와핑하는 것도 백 와핑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런 걸 좀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S의 키포인트에 있는 요 피처를 여기 그 드라이빙 비디오에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처 레벨 와핑하는 게 목적인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백워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도록 이제 약간 매스매티컬 좀 그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실제로 적용하는 오퍼레이션도 백워드 그러니까 백 와핑 오퍼레이션을 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드라이빙 그 프레임 D의 모션을 소스 프레임의 S가 좀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라는 어떤 그 가상의 어떤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그 키포인트들이 좀 있고 이 두 개로 이제 좀 분리를 해서 포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 여기도 제가 쓰긴 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레퍼런스에서 소스로 움직이는 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 본문에도 나오는데 R2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키포인트 어떤 위치 XY가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저쪽에서 XY 어디로 가느냐 약간 그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은 인프랙티스 실제로는 이 두 개는 예측이 되는 건데 키포인트 디텍터 또는 키포인트 프리딕터로부터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포인트 디텍터가 내뱉는 아웃풋이 결국 요겁니다. 이게 결국 그 펑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때 단순하게 이제 움직였다 수준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이제 그 퍼스트 올더 그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을 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거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요거와 그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1차항 그다음에 그 뒤에 쭉 2차항 쭉 올라가잖아요. 이거 이제 퍼스트 올더니까 좀 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스티메이션 혹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프리딕션 해야 되는 이제 밸류들은 요거와 그다음에 여기 그 P가 이제 약간 레퍼런스에서 키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퍼런스라는 것은 사람이면은 사람 키포인트가 뭐 5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5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그 각각의 키포인트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레디언트 값들 요거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것은 앞에 있는 요 친구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친구가 될 거고 요거는 K개만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코비안이 되는 겁니다. 자코비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그 에스티메이션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D에서 S를 갈 때 결국에는 이거는 풀었으면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R에서 S로 가는 것과 그다음에 D에서 R로 가는 것의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을 이제 약간 그 뒤에서 약간 이걸 자코비안 이렇게 지금 테일러 익스펜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포뮬레이션 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약간 그 서플리멘터리 좀 있긴 한데, 근데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새로 인트로듀스한 R은 이제 계산을 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 이제 캔슬 아웃 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는 D에서 S로 가는 요 트랜스포메이션 그 펑션은 결국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요것과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 요런 이제 파라미터들만 좀 남게 되고, 그리고 뭐 이걸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긴 한데 자코비안은 요런 파라미터로 이제 예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댄스 모션 필드 요거를 이제 만들 때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개의 타일러 그 어프록시메이션 요 친구들과 그리고 소스 이미지 S가 들어갈 겁니다. 요게 들어갈 때 좀 저기 다시 위에서 말할게요. 여기 지금 오버롤 플로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소스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소스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서 들어가는 요 아이템들이 좀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댄스 모션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댄스 모션 필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요 댄스 모션 그 네트워크가 하는 건데, 그것의 인풋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지금 컨비네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컨비네이션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약간 흰맵을 구한다고 갑자기 이제 갑자기 좀 나오긴 해요. 흰맵을 구한다. 근데 이 흰맵이 뭐냐면 보시면 그 두 개 보시면은 이제 R2D 그리고 R2S, 즉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드라이빙 그 비디오의 특정 프레임에 키포인트 디텍터를 딱 태웠어요. 태워서 나오는 요 그 뭐 키포인트들이 거고, 요거가 D고, 그다음에 S를 이미지 넣었을 때 키포인트 디텍터 넣었을 때 나오는 키포인트들이겠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각 좌표값이 나오잖아요. 각 좌표값이 나오는데 그 좌표값들의 디퍼런스 맵을 흰 맵으로 표현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Z 그럼 흰 맵이 나와야 되니까 그 레졸루션은 이제 H/W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케이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뭐 그냥 제가 이해한 방식이기도 한데, 가령 특정 이제 뭐 왼팔이라고 할게요. 뭐 그게 클래스 넘버 1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드라이빙 비디오에서 왼팔이 왼쪽에 있었어요. 왼팔 하지 말고 머리라고 합시다. 머리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소스 이미지에서는 이제 머리가 오른쪽에 좀 위치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포인트 1이겠죠? 근데 여기서 있는 요 Z라는 친구는 이제 그 모든 픽셀들을 돌면서 이제 요걸 다 계산해가지고 K 히트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따라가 보면 이제 만약에 Z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쿼리로 쓰려고 하는 Z가 여기 위치에 정확히 이제 드라이빙 비디오랑 똑같은 위치의 공간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0으로 만들어질 거고, 반면 여기는 여기에 이만큼 차이가 이제 존재를 하니까 값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뭐 가령 여기 같은 경우는 0 마이너스 뭐 10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소스 도메인에 가깝게 소스 도메인이 아니라 소스 위치에 소스 키포인트에 가깝게 만약에 이제 쿼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쿼리가 찍혔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이 거리만큼 생길 거고, 제곱이니까 양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0이죠.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0 뭐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0이니까 아마도 4는, 그러니까 가우시안 흰맵이 만들어지는 4는
요 소스 도메인에 가깝게 이렇게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높아지는 요런 이제 가우시안 힙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소스 도메인 여기 기준으로 그 가우시안 힙맵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드라이빙 비디오에 있는 특정 키포인트까지 고려해가지고 가우시안 힙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드라이빙 프레임에서의 어떤 키포인트가 그다음에 소스 도메인에서의 어떤 키포인트의 어떤 변이값을 요 히트맵이 만들어짐으로써 히트맵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정보를 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 이제 K가 이제 쭉 있으니까 K가 뭐 예를 들어 10개면은 10개 뭐 1부터 10개까지 모든 이제 히트맵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쭉 컨캐트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 댄스 네트워크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질문이 이건 있는데요. 네네네. 아까 이 위에 연산상 보면은 뺄셈 연산이 있는 것 같은데 히트맵에서 여기요? 네, 익스포넨셜을 각각 네. 뺄셈 연산을 하는데 저게 그러면 히트맵끼리 드라이빙 비디오의 히트맵에서 소스 비디오의 히트맵을 빼는 연산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HKZ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갖는 의미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채널 수가 그럼 키포인트 개수만큼 나오고 마이너스로 되는 거는 소스 지점이고 플러스가 되는 점은 드라이빙 비디오가 있는 지점이겠네요. 반대죠. 그러니까 네. 플러스가 있는 부분이 이제 소스가 있고요. 왜냐면은 여기 네. 드라이빙 앞이고 여기가 백이고 그다음에 소스니까. 네네네. 네. 네네네. 어쨌든 소스와 드라이빙 사이의 관계가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두 개가 거의 그 해당 채널이 히트맵이 거의 0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걸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전에는 저희가 스파스 키포인트만 구했잖아요. 요거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댄스를 구하기 전에 아까 구한 이제 요 히트맵 K들과 같이 무엇을 이제 그 뒤에 이제 댄스넷에다가 좀 같이 컨캐트네이션을 좀 해주냐면 S0부터 뭐 SK까지를 좀 넣어준대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K가 1로 만들어진 이제 지금 어떻게 써야 되지? 그냥 T를 쓸게요. TS2 D에서 이제 말 그대로 K가 1인 요 변환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도록 소스 이미지를 와핑을 해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소스 이미지가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S2D에 K가 2면은 을 가지고 이제 소스 이미지를 와핑하면은 2고 그것이 곧 SK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 이미지를 어느 정도 그 키포인트에 맞게 미리 먼저 와핑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고 제로를 넣는 거는 백그라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약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은 특정 키포인트만 그 움직이는 부분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오는 건데 나머지가 그럼 완전 노이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라는 것도 같이 에스티메이션을 좀 같이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테크닉이냐면 약간 프리비어스 워크로 삼고 있는 몽키넷이라는 그 토크 이게 이제 12PR 19년도에 좀 나왔던 페이퍼인데 근데 얘가 그때 내가 비전 스터디에서 한번 한 적 있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요거의 가장 큰 레슨이 뭐냐면 스파스한 키포인트를 댄스한 뭐 어떤 모션 필드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파스 키포인트라는 그러니까 스파스 키포인트 옵티컬 플로우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미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움직였던 요 정보밖에 없다고 했었을 때 이걸 댄스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이렇게 그 모든 픽셀의 변이값들을 싹 다 그 타일링 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제
다 타일링을 해요. 반복을 한 거죠. 리핏을 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 영역만 살아있는 요런 이름은 여기가 관심 영역이에요. 여기만 다 1이고 나머지는 0인 요런 맵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멀티플라이를 딱 하는 거죠. 멀티플라이를 딱 해가지고 여기만 탁 하고 살아남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살아남을 텐데 이렇게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제 K 이제 K가 뭐예요? 0번이면은 그것이 K가 곧 라지 K만큼 뭐 10개면은 라지 K가 10개면 10개만큼 다 나오겠죠. 이걸 싹 다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싹 서메이션 해가지고 그 하나로 만들면 그것이 그 댄스 모든 픽셀들이 움직이는 약간 댄스 모션 필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좀 제시했던 게 몽키넷에서 했던 건데 그 파트 베이스라는 거 여기 관심 영역을 파트 베이스라 얘기하는 건데 그 방식의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 비슷하게 만든 게 마스크 M을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지금 앞에 보시면 그 여기는 이제 백그라운드니까 제로고 그다음에 나머지 K 자기 그 K 포인트의 역할을 맡는 K의 관심 영역 부분을 마스킹하는 그런 로직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해시 붙은 게 여기 댄스 모션 필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걸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한다는 거고 이 수식이 갑자기 갑툭튀한 게 아니라 지금 아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위에서 이제 이퀘이션 4로 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걸 다시 가져왔는데 여기서 마스크 부분이 이제 마스킹이 된 거예요. 파트 베이스로 앞에 추가로 이제 이건 그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마스킹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댄스 모션 필드를 에스티메이션을 좀 할 수가 있다. 약간 그렇게 구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네. 그 일단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논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오클루전 필드겠죠? 오클루전 맵이겠죠? 이거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다뤄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가 이제 드라이빙 비디오의 모든 어떤 키포인트가 소스의 모든 키포인트와 언제나 1대1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오클루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응이 되면 와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사람의 머리 부분이 여기 소스, 여기 드라이빙 비디오 여기에 사람의 머리 부분과 완전히 일치하면은 이쪽에 있는 피처들을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그 S2D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에스티메이션 잘했다면 이걸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뭐 얼굴의 절반이 나무로 가려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다시 여기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나머지 뭐 다른 쪽은 좀 오클루전이 있어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좀 뭐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려져서 못 가져오거나 애초에 뭐 소스에 없는데 뭐 타깃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빙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와핑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들어야 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오클루전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으로 따지면은 오클루드된 부분은 절대 리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와핑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페인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인페인팅을 하는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요 오클루전 맵을 이제 같이 에스티메이션을 좀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페인트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디케이트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드라이빙 비디오를 그러니까 리타겟팅을 할 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거가 여기와 대응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여기서 배운 거죠. 뒤에서 배운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쪽에 있는 피처를 여기로 이제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는 게 요거죠. 지금 이제 와핑 펑션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설명하느라 좀 갑자기 나온 거긴 하지만은 이제 소스 이미지를 간단한 이제 그 CNN 네트워크를 좀 통과를 해가지고 나온 중간 피처 맵입니다. 네, 중간 피처 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 덴스 필드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움직여서 이제 요로 갖다 놨는데 문제는 이제 안 맞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오클루전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부분 이제 그 피처 옮겨온 피처를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 부분이 좀 인페인팅이 된다는 인디케이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마치 그 게이팅 하는 것처럼 이제 0과 1로 만들어져 있는 그 마스크 맵을 앞에다가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걸어줘서 이제 마스킹 아웃을 할 부분은 하고, 그러니까 인페인팅 할 부분은 마스킹 아웃을 해버리고 와핑을 해서 가져올 부분은 이제 남겨놓는 형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맞아 들어가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이제 로스 펑션들이 뭐 다양하게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근데 크게 보면은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퀴버런스 로스 컨스트레인트 이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때 약간 이쪽 필드에서 뭐 에런을 걸기가 부담스러운 건지, 그러니까 배경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할 때 뭐 에런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걸 걸지는 않고, 그러니까 픽셀 레벨로 엄청나게 강력한 걸 걸지는 않고 이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VGG16 네트워크에 어떤 퍼셉션 로스를 많이 걸어줍니다. 근데 이제 VG넷이 쭉 이렇게 깊다 보니까 중간중간 레이어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걸어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는 이제 레졸루션까지,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까지 변화를 뭐 예를 들면 64에서 뭐 128, 256 이게 변화해 가면서까지 다 전부 다 이제 좀 이런 퍼셉션 로스를 다 같이 걸어줬다고 좀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이게 튜닝, 각 앞에 있는 웨이트 팩터 좀 튜닝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소스랑 지금 드라이빙 비디오가 서로 다른 비디오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같은 소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같은 비디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왜냐면 이게 트레이닝 지금 프레이즈니까 네, 당연히 이제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인데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에런이 아닌 퍼셉션 로스를 일단 걸었다라는 거고, 이건 꽤나 뭐 기존 옥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퀴버런트 로스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언스포바이즈 키포인트 디텍터들 리터처에서 좀 많이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키포인트 디텍터를 학습을 할 때 어노테이션을 저희가 안 쓰잖아요. 지금 세팅 자체가 추가적인 이제 휴먼 어노테이션이 안 들어간다는 게 장점인 거니까.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언스테이러블한 퍼포먼스를 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언스포바이즈 키포인트 디텍터 러닝을 하는, 그러니까 러닝 그쪽에서 하는, 그래서 좀 필수적 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 이 이퀴밸런스 그 컨스트레인트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가 있어서 뭐 사람 얼굴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얼굴이면은 뭐 눈, 코, 입 이렇게 키포인트를 찍었을 때 이거를 예를 들면 T-피스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디스토션을 좀 걸어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꾸겨 사람 얼굴 이렇게 꾸겨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꾸기는 거죠. 꾸겼을 때 저희가 TPS를 썼기 때문에 얘가 이쪽 픽셀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디텍터를 통과하고 얘를 디텍터를 통과를 했을 때 나오는 어떤 키포인트가 나왔을 때 요 변환 관계가 이제 맞아야 된다. 약간 그런 거죠. 정확하게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잡아주는 역할, 말 그대로 아무거나 막 찍는 게 아니라 요 변환 관계는 좀 맞출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사람의 레이블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고, 네, 그거를 이제 언스포바이즈 키포인트 디텍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자코비안들도 막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에 자코비안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퀴밸런스에 거기다 익스텐드된 버전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게 그 뭐야 R이 이제 레퍼런스인 거고 뭔가 abstract한 레퍼런스인 거고 뭔가 abstract한 레퍼런스에서 X라는 이미지의 키포인트를 매핑하는 것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 디텍터를 파일하고 했었을 때 이미지 X를 넣어서 나온 결과일 거고 그다음에 얘가 뭐 똑같은 키포인트 디텍터에 뭐 Y라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키포인트 결과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원래 그 이미지를 사용할 때 썼던 그 TPS 트랜스포메이션 그 지오메트릭 디스토션 관계 그 관계가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 수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익스텐션 하겠다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익스텐션 한다는 건데 위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제시한 방식대로 어프로시메이션한 포뮬레이션 한 대로 쭉 풀었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디테일한 거 좀 그 서플리멘트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하도록 그대로 그냥 에러노스를 걸어버리면 약간 문제가 발생한대요. 왜냐면 지금 이 자코비안들이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그냥 만약에 로스텀으로 그냥 써버리면 전체적인 그 매그네티드 그러니까 어떤 자코비안들의 매그네티들이 다 제로로 그냥 가버리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트리비얼 솔루션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그 뉴메리컬 프로블럼을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그 리포뮬레이션을 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에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하면 이쪽은 항등 행렬이 되죠. 이쪽은 이제 이렇게 1100 이렇게 되고 여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쪽에다 역행렬 곱했으니까. 그래서 네, 요런 포뮬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그러면 이제 양쪽을 에러를 걸어주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11로 뉴메리컬 그 프로블럼이 발생하는 제로 솔루션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보면서도 이게 항상 이제 뭐 역행렬이 항상 존재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약간 이런 뭐 고민이 좀 있긴 한데 뭐 존재할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논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거는 이 페이퍼의 어썸션이기도 해요. 약점일 수도 있고 뭐 항상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어디다 썼지? 어디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부분적으로 바이젝션 펑션이 되도록 될 것이다 약간 그런 것이 이제 어썸션이 걸려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형태로 리포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자코비안이나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걸어뒀을 때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는 이퀴버런스 컨스트레인트의 자코비안 버전 그 익스텐드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스코어로만 봤을 때는 이 자코비안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는 이퀘이션 12 이거네? 왜 13을 안 걸었지? 여튼 요거를 하지 않았을 때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 버리면은 기존 성능으로 같이 롤백을 좀 해버리는 현상이 존재를 하고 이게 지금 낮을수록 좋은 건데 네 여보세요? 말씀하시는 건가? 아닌가? 네. 질문이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네네. 앞에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상정을 하고 뭔가 R로 그 뭔가 매핑,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매핑을 배운다고 했는데 R 그 레퍼런스 이미지도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라는 게 우리가 그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뭐 주는 레퍼런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중간단에 있는 얼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무언가 이제 사람 얼굴이라 한다면 사람 얼굴이 온전하게 있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정하는 건데 네. 그럼 중간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 형태로 있겠지 하고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포뮬레이션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건데 지금 설명해 주신 익스텐디드 이퀴밸런스 컨스트레인트에서 보면 또 레퍼런스에서 X로 가는 그
포뮬레이션을 또 한 번 나누네요. 맞나요, 이게? 뭔가? 다시요. 그러니까 음. 레퍼런스에서 X로 가는 포뮬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또 Y라는 사이에 포뮬레이션을 또 두고 또 나누잖아요. 아, 지금 이거 지금 이퀘이션 10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네네네네네. 네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키포인트 디텍터 학습할 때 TPS 트랜스포메이션 사용해가지고 학습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미지가 있고 TPS 트랜스폼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이제 그 키포인트 우리가 학습하려는 키포인트 디텍터를 통과를 해서 나오는 키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이들의 관계가 우리가 실제 이미지 픽셀 레벨에서 디포메이션 시켰던 그 파라미터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로스를 걸곤 하는데 이걸 컨스트레인트로 걸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포뮬레이션을 표현하면은 이 아래 10번과 같다는 겁니다. 아, 요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TPS 트랜스포머인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요게 Y가 뭔가요? 아, Y가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네, 이미지. 가령 이제 X가 뭐 기존 이미지면은 Y는 그 X에서 요 여기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통과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트랜스폼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여기가 TPS 트랜스폼된 Y,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쓸게요. X에 다시 여기는 X 그리고 X 다시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뭐 안 움직여. X2, X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게 네.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그림에서 그렸던 거를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그거를 이제 위에서 포뮬레이션을 했던 방식대로 풀었어서 결과를 이제 결과적으로 파라미터를 남기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계산이 된다는 거고. 네. 이게 구현 코드도 약간 복잡한가요, 그러면? 저런. 제가 구형 코드는 안 봤는데 파이투치로 잘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뭐 강렬이가 많이 돌려본 것 한번 같긴 한데. 돌려보고 싶네요. 네, 돌려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전에? 아니요, 강렬이가 뭐 이것저것 하는 건 봤어요, 자주. 네. 나중에 한번 여기 강렬 있으면 좋긴 한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빌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이제 드라잉 비디오가 있었을 때 뭐 각각의 어떤 뭐 이게 보면 피라미드 같은데 피라미드라는 게 그 여기서 제가 리컨스트럭션 로스 할 때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걸 피라미드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요거 인풋 레졸루션은 64 버전을 했을 때 128 버전 했을 때 뭐 256 했을 때 다 똑같이 그걸 다 요걸 지금 피라미드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레졸루션을 가지고 학습을 좀 리컨스트럭션을 돌렸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른 거보다 좀 제가 봤던 거는 요 자코비안 그 컨스트레인트가 걸려있지 않는 이퀘이션을 걸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키포인트들이 지 마음대로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가 안 걸려있다 보니까 좀 언스퍼바이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는 곧 그 정량 평가적으로 쟀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다시 롤백 돼 버리죠. 네, 그랬다가 이제 풀로 넣었을 때는 다시 좀 확 떨어지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풀로 다 사용했을 경우에 키포인트를 찾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말 그대로 어노테이션 하나도 없이도 비디오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포인트들이 이제 언스퍼바이즈에서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매트릭들이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 보는 이름들이 갑자기 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별거는 아니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단 에러는 우리가 아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 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그다음에 그 제너레이터가 있으니까 두 사이에 그냥 픽셀 레벨 에러를 거는 거고 에버리지 키포인트 디스턴스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셋
그다음에 복셀럽 데이터셋, 그리고 뭐 나모, 예, 얼굴 이제 웃는 데이터셋인데 이것은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해당나는 서드 파티 프리트레인드 키포인트 디텍터를 가지고 와요. 평가를 위해서. 네. 이거는 이제 아마 뭐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했던 그런 친구들이겠죠.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예측한 키포인트와 저쪽이 예측한 키포인트 간에 어떤 얼마만큼 컨시스턴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컨시스턴시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재는 메저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요 미싱 키포인트 레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이 데이터셋에 한정된 건데, 요거는 이거거든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 타이 체인 HD, 네, 약간 쿵푸 약간 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게 이제 휴먼 포즈잖아요. 휴먼 포즈니까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터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서드 파티로. 그래서 이제 이 서드 파티 모듈이 다 레퍼런스 되어 있어요, 페이퍼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가 단순하게 키포인트를 키포인트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클루전이 되어 있으면 또 오클루전 된 정도를 또 알려주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근데 요 메저가 되는 것은 실제로 오클루전이 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서드 파티도 해당되는 키포인트, 예를 들면 왼쪽 다리가 가려져 있으면 왼쪽 다리 부분 찾을 수가 없겠죠.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듈도 그 부분을 못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왼쪽 다리가 보였는데 만들어진 결과에서는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만들어진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메저를 재기 위해서 이제 미싱 키포인트 레이트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페이퍼에서 처음으로 좀 제시한 매트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뭐 차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메저를 만들어서 보이는 것 같다, 애썼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라운드 트루스 쪽과 그다음에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의 어떤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의 거리를 뭐 구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나 이런 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우리가 FID 썼을 때 구하는 그런 거랑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좀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비교를 보시면은 지금 비교하는 베이스라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뭐 엑스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얼굴 데이터셋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에 좀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뭐 가장 스트롱한 베이스라인이 몽키넷이 되겠죠. 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 리졸트들 보면은 꽤나 퀄리티가 그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좀 근데 그렇긴 한데, 예, 여기는 좀 그냥 잘 만들었죠. 이게 지금 워핑되는 것들이 좀 심각하게 망가지는 부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퀀티테이티브 메저들도 봤을 때도 준수하게 잘 하는 걸로 리포트가 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플리멘트리에 좀 있는 부분인데, 키포인트 디텍터의 성능을 좀 보는 겁니다. 슈퍼바이징 하지 않고 언슈퍼바이즈로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조인트하게 학습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그 로스 펑션들을 어떤 스텝와이즈나 아니면 커리큘럼 러닝 한 거 아니고 한꺼번에 조인트하게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언슈퍼바이즈 하게 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봤던 제 입장에서는 꽤나 되게 임프레시브했어요. 아마도 요거는 그러니까 보통 언슈퍼바이즈라고 할 때 일단 학습은 하고 나중에 이제 이밸루에이션 할 때 파인튜닝 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그것조차 지금 안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레이블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키포인트들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거 좀 놀라운 것 같고, 성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해서 어떻게 보면 좀 페이퍼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네, 기존에는 말 그대로 키포인트 때 키포인트로 옮겨줘서 몽키넷 같은 경우에는 댄스 모션 필드라는 것을 뭐 만드는 방법을 제안해서 됐기도 했지만은, 네, 거기서 약간 멈췄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코비안들까지 같이 구해서 그다음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도 같이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한 움직임의 대응을 매핑을 만드는데 조금 그 도움을 주는 방식을 이제 좀 찾아냈기 때문에 페이퍼가 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드라이빙 비디오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소스 이미지는 한 가지만 학습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또 다시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비디오는 인퍼런스 때 인풋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소스 이미지는 이제 한 가지로만 학습 가능하죠. 인퍼런스인데 왜 학습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퍼런스 할 때 한 가지 스타일 소스 이미지만 한 가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한 사람에 대한 비디오만 생성할 수 있죠, 모델이. 네, 소스 이미지가 인풋 이미지 그때그때 여러 하나만 가지가 들어갈 수 있나요? 한 모델이 그러니까 이게 요 이미지를 위해서만 학습이 되는 거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네네. 아닙니다. 뭔가- 학습할 때는 자기 본인 이미지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만 하고요. 네. 테스트할 때는 다른 이미지 줍니다. 드라이빙 비디오 다른 거 다 줄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GitHub 가보시면은 재밌는 결과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한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돌려보거나 그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